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성분이 맞지 않으면 부모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한 탈북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양가 부모 모두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신 6개월인 여자와 함께 깜깜한 서해의 바다에 작은 목선을 띄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 모든 것은 참으로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북한의 작은 도시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저는 당시 30대 중반이었고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나 특별한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고 제가 다리 위에서 잠깐 쉬며 내려다보니 아이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꼬마들이 물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옆 그늘에는 선생님으로 보이는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셨고 다른 한 분은 젊은 처녀였습니다. 둘 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선생님인 게 분명했습니다. 한창 더운 날씨라 그런지 그 젊은 선생님이 근처 아이스크림 장사 아주머니한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인원수만큼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모양이었는데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돈이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최선 미안한데 나 외상으로 좀 주면 안 될까? 나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알잖아. 그 젊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파는 아주머니한테 사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다리 위에 서서 무심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를 내려가 그 아이스크림 장사 아주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그거 제가 살게요. 아이스크림 파는 아주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그 젊은 선생님은 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저씨가 뭐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뭘. 그 선생님이 당황해하길래 제가 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상할 게 있나요?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더워하는 게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당 일꾼이 애들 생각하는 마음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받으시라고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선생님도 뭐라 더 말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아이들한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더운 날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것뿐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 한 개 값도 귀한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냥 선한 마음에서 그랬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고 저는 여전히 직장에 나가고 어머니를 모시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배급받고 직장 나가고 사상 학습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활에 익숙했고 특별히 불만도 없었습니다. 체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아이스크림 값 몇 푼이 나중에는 서해 바다를 건너는 용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란 게 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가 오면 참 불편합니다. 우산 하나 제대로 된 걸 구하기도 힘들고 비옷도 귀하니까요.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힘없이 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펑크가 난 겁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저는 할 수 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온몸이 다 젖어갔습니다. 한 10분쯤 그렇게 걸었을까요? 어느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옆에 우산을 씌워주는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네, 비 맞으시겠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우산을 들고 저를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인사를 하며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 아주머니 덕분에 좀 덜 젖을 수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하자 저는 주머니에서 돈 5,000원을 꺼내 그 아주머니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그 아주머니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아,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순박한 데가 있어서 선의로 도와준 걸 돈으로 갚으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몰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와 헤어져 다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비에 집까지 가려면 한참인데 차라리 아는 집에 이 오토바이를 맡기고 나중에 화물차로 찾으러 오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그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혹시 죄송한데요. 이 오토바이 좀 댁에 맡겨둬도 될까요? 제가 나중에 꼭 찾으러 올 테니.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의 물건 맡았다가 도둑 맞으면 책임져야 하니까 다들 싫어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도 좁고 그리고 요새 도둑놈들도 많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찾으러 올게요.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한참을 사정한 끝에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승낙하셨습니다. 그럼 빨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아주머니 집 마당에 세워두고 그날은 그냥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온몸이 다 젖어서 집에 도착했고 그날 밤부터 몸살이 났습니다. 감기가 걸린 겁니다.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찾으러 가는 것도 늦어졌습니다. 참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몸이 좀 나아져서 저는 오토바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냥 가기가 미안해서 소주도 두어 병 사고 과자며 과일 같은 것도 좀 샀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몸살까지 나서 아주머니 댁 대문을 두드리니 웬 남자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집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저를 안으로 안내하시더니 앉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가져온 술이며 과일을 내놓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어져서. 아이고, 뭘. 괜찮아요. 그렇게 그 집 아버지와 둘이 앉아서 술을 한 잔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뭔가 낯익은 것 같았는데 방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 개울가에서 아이스크림 값을 내줬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고 그 선생님도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집이 그 선생님 집이었단 말인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북한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오토바이를 맡긴 집이 그 선생님 집이었다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운명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시장 볼 일이 있으면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것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몇 달을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마치 동생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8살이나 어렸고 뭔가 순수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었거든요.
오빠가 없다고 했으니 제가 오빠처럼 잘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빠, 오늘 시장 좀 갈 일이 있는데. 그래, 타. 어디 가게? 그렇게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뒤에 탄 그 선생님이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몰라 제 옷자락만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익숙해져서 허리를 잡기도 했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잡더군요. 저는 그게 그냥 편했습니다. 동생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선생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깐 멈췄을 때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많이 안 무겁지? 네, 괜찮아요. 그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갑자기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석양빛을 받아서 그런가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선생님 집 앞에 도착해서 내려주고 저도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오빠. 아니야, 뭐. 언제든지 말해.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깜짝 놀라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그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동생처럼 생각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키스를 하다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선물도 주고 데이트도 하고 달이 참 밝네요 같은 낭만적인 말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너무 과속으로 달린 겁니다. 며칠간 저는 그 선생님을 피했습니다. 마주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 선생님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 이러다가 영영 끝나는 건가?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선생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에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과하고 마음을 전해야겠다. 저는 고민 끝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막 나온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2418이라는 기종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물론 값도 엄청 비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물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샀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생일 당일 저는 그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그 선생님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를 발견하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미령아. 그제야 저는 그 선생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해. 이거 받아줘. 저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령이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봐. 그리고 정말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너무 경솔했어. 미령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령이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미령이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너무 비싼 거. 어떡해? 미령아, 나 너를 동생으로만 볼 수가 없어. 나랑 사귈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미령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미령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오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몇 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연애라는 게 한국처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미령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저 미령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좋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장모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식사도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령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는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인어른,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아, 우리는 농장에서 일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농장원. 북한에서는 성분이 낮은 계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더 묻지 않았고 분위기도 다시 좋아졌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집안 처녀인데? 좋은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하고. 부모는 뭐 하시는데? 농장에서 일하십니다.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농장원? 이놈아, 누가 모자라서 농장원 집안하고 혼인을 하냐? 어머니,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는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같은 계층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농장원 집안은 성분이 낮은 편이고 저희 집은 그보다 높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놈아, 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 어머니와 며칠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령이네 부모님도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미령아,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오빠네 집에서 반대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굳이 반대하는 집에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미령이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상대편 집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신 겁니다. 결국 양가 모두 반대. 저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령아, 미안해. 오빠, 나도 미안해. 한 달 동안 저희는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셔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한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령이 생각만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미령이 꿈을 꿨습니다. 미령이도 마찬가지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미령이 부모님이 다른 남자들을 소개시켜줬대요. 같은 선생님도 있었고 당 간부 집안 아들도 있었고, 하지만 미령이는 다 거절했답니다. 전 그 오빠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령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오빠, 나 더는 집에 못 있겠어요. 받아줘요. 미령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령이는 집을 나온 겁니다. 저를 선택한 겁니다. 북한에서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건 거의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미령이는 그걸 감수했습니다. 저도 이제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미령이가 집을 나온 후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건 눈총받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사랑했고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함께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령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네.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한 게 맞대요. 저는 미령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북한에서 키워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령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 배급 타려고 줄 서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떨고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저는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미령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령아, 우리 남한으로 나가는 거 어떨까?
미령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 미쳤어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알아, 알아.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령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오빠 혼자 가세요. 나는 부모님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요.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없어요. 미령아, 오빠는 어머니도 모시고 나갈 수 있잖아요. 동생들도 데리고 나가시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당에 너무 충성적이세요.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미령이 말이 맞았습니다. 미령이 부모님은 정말 당에 충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TV에 김정은이 나오면 식사 중에도 수저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보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령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령이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먼저 한국 드라마를 구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구해서 미령이한테 보여줬습니다. 물론 조심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들켜서 신문 받을 때를 대비해서 오프닝 부분은 다 잘라냈습니다. 한국 드라마인 걸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지우고 내용만 남겼습니다. 미령아, 이거 좀 봐봐. 뭐예요? 그냥 봐. 미령이는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깨끗한 거리, 밝은 가게들,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오빠, 이게 진짜예요? 그래. 나만은 저래. 거짓말. 이렇게 잘 살아요? 응. 저기서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 병원도 제대로 된 게 있고 학교도 좋고. 미령이는 말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령이는 여전히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술을 한 통 사왔습니다. 5리터짜리 큰 통이었습니다. 미령아, 오늘 나랑 술 한잔 하자. 오빠, 나 술 못 마셔요. 괜찮아. 오늘은 마셔야 해. 저는 빈속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저는 미령이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아,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도 오빠가 좋아요. 그럼 나랑 남한으로 가자. 우리 아이 잘 키우자. 오빠, 나는 싫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럼 나도 안 갈래. 뭐요? 응, 나도 안 갈래. 나 당신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미령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미령아. 저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크면 말해줄 거야. 아빠는 남한으로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반대해서 못 갔다고. 네 엄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다라고 말할 거야. 미령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자라서 배급소에서 굶주린 얼굴로 줄 서 있으면 그때도 말해줄 거야. 네 엄마가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오빠, 우리 딸이 추운 겨울에 떨면서 자면 그때도 말해줄 거야. 엄마 때문이야 라고. 미령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미령아,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살아야 해? 미령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오빠 따라갈게요. 그날 밤 저는 그 5리터 술통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심한 숙취에 시달렸지만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남한으로 가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탈북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미령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부모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령이가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려서 안 가겠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미령이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저희는 미령이 친정집에 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미령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머 미령아, 그리고 사이도 왔네. 장모님은 놀라시면서도 반가워하셨습니다. 장인어른도 나오셔서 저희를 반겼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3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부모님들은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의 미안함을 보상하려는 듯이요. 저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 미령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령이가 부모님께 뭔가 말할까봐 감시 하는 거였습니다. 식사 후에 장모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미령이가 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당연히 따라 나갔습니다. 야, 사위가 왜 부엌까지 따라 나와? 남자가 부엌에 왜 들어와? 장모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서는 제가 설거지를 다 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좀 모자란 척, 안 해봐 보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고, 우리 딸 복 받았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시도 미령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무렵 미령이가 장모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머리에 흰머리 많이 났네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엄마, 내가 염색해드릴게요. 염색약 사올게요. 미령이는 근처 가게에 가서 염색약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어머니 머리를 염색해드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령이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염색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미령이가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 엄마하고 자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자자. 그런데 미령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같이 자요. 저까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저도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셋이서 한 방에서 잤습니다. 장모님, 미령이 그리고 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모님은 먼저 잠드셨습니다. 하지만 미령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령이가 깨어있는 걸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령이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령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자주 와라. 장모님은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모르셨습니다. 딸이 이제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이틀 후 드디어 탈북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서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작은 목선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총 9명이었습니다. 저 미령이, 제 동생, 동생의 처남, 그리고 조카들. 다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바다 앞에 섰을 때 미령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 왜? 나.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미령이는 배에 오르기 직전까지 망설였습니다. 오빠. 내가 이 발만 안 디디면 부모님하고 계속 살 수 있잖아요. 미령아. 내가 여기 남으면 엄마 아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미령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령아, 우리 아이 생각해.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어. 미령이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그렇게 저희는 배에 올랐습니다. 목선은 작았습니다. 9명이 타기에는 비좁았습니다. 밤바다는 무섭게 출렁였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령이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아기는 괜찮을 거야. 몇 시간을 그렇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해군 배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배다. 하지만 저희는 긴장했습니다. 저희 중 몇 명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 동생과 처남이 입고 있던 전투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들이 저희 배에 접근했습니다. 빨간 레이저 조준경이 저희 몸에 향했습니다. 아, 저기서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군들이 저희 배에 올라와 몸수색을 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령이가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룩한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면서요. 그 순간 해군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임산부시네요? 네. 6개월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편히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이 지긋한 해군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임산부분 건강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령이 건강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겠습니다. 의무관이 미령이 배에 젤리 같은 걸 바르고 기계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쿵쿵 쿵쿵. 이게 뭐예요? 미령이가 물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 순간 미령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기 소리예요?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네, 맞아요. 미령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음파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아기 아빠시죠? 축하드립니다. 곧 아빠 되실 거예요. 해군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감격, 안도, 감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 미령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미령이가 아기를 안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우리 정말 잘했어. 지금 저희는 남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미령이가 힘들까 봐요. 가끔 미령이는 부모님 생각에 운다고 합니다. 오빠,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장모님 보고 싶어. 다음에 통일되면 꼭 찾아뵙자. 그때 가서 잘해드리자. 응. 저희는 사랑 하나 때문에 나라를 버린 게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날 개울가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것부터가 기적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